네, 지금 관세로 인해서 지금 거시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이제 국제정세에서 주요 분기점은 뭐가 될지 한번 살짝 봤는데요. 지금 미국 내부에 마스터 플랜 세력하고 트럼프의 기싸움이죠. 파월 흔들기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 어제 미국에서 7월 FOMC 금리 결정 회의가 나왔죠. 결과가 나왔는데 파월의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압박에도 기준금리 5연속 동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이 예상보다 매파적이었어요. 시계 나왔다는 거죠. 절대 트럼프가 자기를 흔들어도 자기 뜻대로 가겠다고 예상보다 더 세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조만간 9월 달에는 인하하겠지, 7월은 동결이어도 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9월 인하는 그때 나와서 이제 나오는 거 봐야겠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결정한 바가 없다. 아직 그럴 생각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달러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달러가 그때 96.5 여기 제가 이제 봤던데 바닥 한번 찍고 반동으로 그동안 너무 급하게 내려갔었죠. 그래서 조금 올라왔고요. 보통 때 같으면 파월이 저 정도로 지금 시장에 나와가지고 세게 얘기를 했으면 어제 이제 파월이 좀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9월달 금리 날 기대도 확 접었거든요. 그 패드와치에서 보면은 9월달에 금리 날 확률이 65%로 보고 있었는데 어제 파월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게 46%로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달러가 저렇게 쉽게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하는구나 하고 달러가 더 세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리고 트럼프가 아무리 금리 인하 하라고 자기한테 압박을 해도 통화정책은 정부의 재정이나 이자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 연준은 그런 기관이 아니다. 트럼프가 맨날 정부 이자 비용 높아지니까 금리 내려야 된다 하는데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우리한테 부여한 권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두 개만 보는 독립기관이지 뭐 재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재정 부채 이자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하는 일이다. 그걸 왜 나한테 시키냐. 확실하게 어제 좀 짜증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기자들이 트럼프가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나중에 뭐 너 의장 끝나면 이사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파월이 굉장히 좀 이 사람 평소 성격을 봤을 때 많이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어제 상당히 좀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내 뜻대로 마이웨이로 갈 거다 라고 했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되면 예전 같았으면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합니다. 실제로 어제 보면은 파월이 나와가지고 저런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 분명히 달러 같은 거 한번 푹 쏟았어요. 여기 보이시죠? 달러 같은 거 푹 쏟아갖고 지금 여기 중요한 그 라인을 한번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국제시장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았어요. 생각만큼. 국제시장 보면 미국의 2년물입니다. 2년물 국채인데 보면은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하겠다. 앞으로도 웬만해선 잘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살짝 오르긴 했어요. 2년물 금리가 오르긴 했는데 그래봤자 예전에 이 긴 흐름에서 보면 그 박스권 안에서 잠깐 흔들렸을 뿐입니다. 기사하고 다르죠. 또 10년물 금리도 그래요. 10년물 금리도 보면 분명히 10년물 금리가 어제 하루 만에 많이 파월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보고 나서 다시 올랐다. 기사들 보면 설레발을 치는데 차트를 보면 그 전날 떨어진 것만큼 다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국제시장이 예전처럼 파월 말에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트럼프 말을
반씩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시장에서 파월의 영향력이 반이 없어졌어요. 50%만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요.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지금 어디 다우지수부터 볼까요? 미국이 어제 다우지수 30분봉입니다. 보면은 잘 나가다가 파월이 나와갖고 매파적인 발언을 한 순간부터 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문제는 그 충격이, 보통 예전에 파월이 저런 얘기를 하면 채권시장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 충격을 받고 그게 못 가도 하루나 이틀은 갔어요. 그랬죠? 근데 어제는 떨어졌다가 1시간 만에 회복을 합니다. 맞죠? 장 막판에 말아 올려요. 물론 이날 장이 끝나고 어제 이제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두 가지의 AI 관련 굉장히 큰 좋은 실적이 날 거라는 기대감들은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장이 끝나고 나서 11% 막 8%씩 장외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올랐더라고요. 그때 영향을 받아서 전체의 어떤 나스닥이나 그런 게 올라가면 이해가 되는데, 실적 발표하기 전에 본장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부터 다우지수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다우지수부터 올랐다는 거예요. 즉 시장은 이미 트럼프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갈 거다. 심지어 파월이 거기에 반항해서 금리를 저렇게 나는 반대로 가겠어 라고 얘기를 해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파월의 영향력은 떨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이미 날마다 트럼프가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 파월을 잡고 흔들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불침검문 해갖고 머리에다 작업물 씌우더니 공사 현장 한번 쫙 돌아봐라 하고 막 같이 돌아다니면서 날마다 텔레비전에 끌고 나서 온갖 수모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여차하면 내가 오늘 오전에는 트럼프 파월 자를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했다가 오후에는 자르는 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하면서 날마다 흔들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채권자경단의 힘을 완전히, 채권자경단이 트럼프 말을 안 듣게 하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끌고 갈 때 그 국제시장 같은 것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흐름이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중요하게 파월이 정말 참다 발끈하고 어제 나왔어요. 나 아직 죽지 않았어 하고. 그래서 실제로 기사들도 그렇게 나와요. 파월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본 것처럼 달러만 붕 떴는데, 달러는 지금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요 밑에까지 떨어졌었다고. 그 반동으로 지금 돌기 시작하는 게 이미 7월 1일부터 올라오고 있었고요. 7월 1일부터 달러는 파월하고 상관없이 전 세계가 이 흐름을 보면서 오히려 트럼프가 파월을 흔들수록 지금 달러 시장과 국제 시장은 7월 1일부터 변화가 좀 다르게 오고 있었죠. 근데 어제 이제 채권 시장마저도 아까 본 것처럼 파월의 어떤 저런 매파적 발언 때문에 채권 시장이 크게 막 채권 금리가 올랐다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년물, 10년물 봐도 절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찔끔 올랐고요. 10년물 많이 올랐다 하지만 그 전날 떨어진 것만큼 다 오른 것도 아니고 오늘 또 내려가고 있고요. 안정적이었다. 시장이 파월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 확실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 파월 얘기하면 보통 뚝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가 1시간 만에 상당히 많이 오르더라. 다우만 그랬냐? 아닙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S&P 500 똑같습니다. S&P 500도 파월 나오고 나서 막 매파적인 얘기라니까 뚝 떨어졌지만 1시간 만에 다시 이만큼 올라옵니다. 우습게 지금. 그리고 오늘은 또 다시 그거 회복해서 오히려 그 지금 빅테크들 실적 보면서 붕 떴죠. 지금 물가가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 하고 소화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100이나 나스닥 종합도 똑같습니다. 다 30분봉으로 봤을 때 떨어졌다 다시 오르죠. 파월을 점점 무서워하지 않는다. 러셀 2000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떨어졌다가 다시 이만큼 회복하죠.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저 정도로 파월이 좀 사람들의 예상보다 세게 나왔으면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리지를 않고 있다. 충격을 덜 받고 있다. 확실히 예전보다. 한 영향력이 반감했다는 거죠. 한 50% 정도 반감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월은 버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트럼프랑 그 마가파들이 지금 공략하는 게 뭡니까? 파월은 버티니까 파월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연준 이사들을 지금 움직이겠다는 거죠. 연준 이사들이 있고 연준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금리를 결정할 때 투표에 참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안에 이사들을 자기들 쪽으로 겁을 주고 흔들어 가지고 파월이 반대해도 나중에 투표할 때 투표에서 자기들 뜻대로 금리 결정이 나오게 하겠다 해가지고 파월 말고 그 주변 연준 이사들을 얼마 전부터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소송을 걸어가지고 회의할 때 요 안에다 CCTV를 둬야 된다. 그 트럼프 측근이 하원 의원인가요? 그런 지금 법원에 소를 냈어요. 지금 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근데 결국 뭡니까 그게? 안에서 금리 결정하는 걸 CCTV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회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고 누가 찬성표 반대표 던지나 CCTV로 그 지역민들이 보는 것처럼 미국도 FOMC 회의할 때 안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왜 못 듣고 있냐. 듣게 만들자 하면서 지금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트럼프가 내가 금리 내려 하는데 저 안에서 투표하는 놈들이 7명, 12명 있는데 그 놈 중에 누가 내 말대로 하자는 대로 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트럼프한테 반대해서 파월처럼 아니야 그럴 수 없고 반대표를 던지는가를 자기가 CCTV로 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회의할 때마다. 물론 이제 그게 정말 CCTV를 설치하게 될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뭡니까? 그러니까 줄서기 세우는 거죠. 나머지 애들 분열시키는 겁니다. 나한테 잘못 보이면 니들도 연준 위원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누가 나한테 감히 반대하는가 내가 지금부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예전에 트럼프가 안 쳤고 그 다음에 트럼프처럼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주로 하던 애들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와 지금의 미셸 보우먼 의사 두 명이 이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죠. 금리 결정하는 그 7명이서 투표를 할 때 지금까지는 항상 거의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만장일치로 투표가 파월이 하잔 대로 됐는데 이번에 그 안에서 두 명이 파월과 다른 반대표를 던졌다. 소수 의견이 나왔다. 한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 본격적으로 파월한테 반항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이 두 사람은 옛날부터 엑스맨의 엑스맨 아시죠? 어차피 파월을 자르고 다음 달에 내년에 새로운 의장을 앉힐 건데 마스터 플랜 세력 안에서 엑스맨을 만들어 가지고 니들이 나중에 트럼프의 신임을 얻어 가지고 의장이 되라 해 가지고 애초부터 이렇게 트럼프 기분을 맞춰주던 애들로 엑스맨으로 미국에서도 보고 있는 애들입니다. 의심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이번에 반대표를 뭐 던졌다 해가지고 내부에서 드디어 파월의 지도력이 무너졌다. 분열이 생겼다. 그렇게는 안 보는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맞다.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정말로 트럼프가 내 말 잘 듣겠는데 하고 얘네들을 다음 연준 의장으로 뽑아줬을 때 정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할 만한 인물이냐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른다.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들을 그렇게 흔들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쿠글러 연준 이사는 집안에 뭐 할머니 제사가 있다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FOMC 회의에 불참을 했죠. 자, 이 사람도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도 사실은 눈치를 보고 있다. 이 사람이 이 쿠글러 연준 이사가 가장 빠르게 조만간 임기가 끝나는 사람이죠. 임기가 끝나면은 이제 거기 나와서 뭐 해먹고 살아야 돼요. 뭐 자기 또 벌어먹고 살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미 트럼프가 압박을 주고 있다. 너 이번에 회의 참가해서 파월이 하자는 대로 또 파월 하자는 대로 찬성표 던질 사람으로 뻔히 보이잖아요.
그 전에 어떤 압박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번에 개인 사정 때문에 회의에 참가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은 그냥 빠졌다는 거죠. 이미 지금 이런 식으로 연준 위원들을 확실하게 이건 트럼프한테 압박을 받은 거죠. 트럼프 눈치 봐서 조만간 나 여기 그만두고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트럼프 눈치 봐서 이 사람도 못 나왔다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밑에 있는 연준 위원들을 지금 파월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연준 위원들을 지금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파월의 영향력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제 보니까. 자, 그러면 마스터 플랜이 회심의 일격을 날릴 수 있는 마지막 카운터의 가능성은 뭐겠습니까? 언제 미국 경제 지표에서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의미 있는 지표가 튀어나오냐. 시간의 문제입니다. 빨리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전 세계에서 관세가 이렇게 트럼프가 많이 매길수록 전 세계의 침체도 동시에 나온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침체가 얼마나 고르게 나오느냐. 이것도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침체가 고르게 나오면 요즘 달러처럼 요즘 달러가 오르는 것처럼 파월이 굳이 노력 안 해도 달러는 자연스럽게 다시 오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달러가 앞으로 막 계속 약세에 막 빠질 거다. 계속 연초부터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다. 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미국 달러를 멀리하게 되니까 달러는 약세로 빠진다. 트럼프가 싫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세를 많이 매기게 될수록 미국 힘들어지기 전에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이 먼저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맞죠? 미국 경제가 제일 끝까지 튼튼하게 버티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경제를 살리려고 계속 돈을 더 풀고 금리도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경제는 관세의 영향, 수출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더 버티게 되는 거고 미국 달러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금방 약해진다. 그러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를 분명히 앞으로 다극화가 빨라지면서 선진국의 장기채를 많이 버리긴 하겠죠. 하지만 당분간 미국을 대체할 나라는 없다. 그래서 미국 장기채가 저렇게 막 올라가지만 매력적인 금리, 5% 이상의 매력적인 금리가 되면 그래도 지금 당장은 미국 국채가 제일 안정적인데 금리도 굉장히 이자도 많이 준다 하면은 누구나 와서 또 다 사게 된다. 그래서 다극화하고 달러 자산을 버리는 게 금방은 안 일어난다 이거죠. 금방은 안 일어나도 이제 그 와중에서 올랐다 내렸다 달러랑 국채 금리는 이렇게 내릴 거다 하면 올랐다가 오를 거다 하면 내렸다가 왔다 갔다 이벤트에 따라서 그럴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지 너무 예측이 힘들어진다. 결국 믿을 건 뭐다? 해지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금, 은 원하시면 비트코인 차라리 그게 낫다. 저는 하반기에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요즘같이 변동성이 크고 미국 주식시장 저렇게 날아가면은 트럼프가 시장은 점점 파월보다도 트럼프의 말을 먹혀들기 시작하면은 미국 주식시장 앞으로 빅테크 AI 때문에 뭐 더 날아갈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이제 각자들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극화로 앞으로 브릭스 등이 다른 경제권이 성장하면서 달러를 점점 회피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아무리 뭐 미국 경제가 다시 마스터 플랜이 원하는 대로 이거 봐라. 지금 트럼프 때문에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뭐 그리고 전 세계에 침체가 왔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모습이 기다려서 나오면은 다시 시장이 그때는 트럼프 말이 아니라 파월 말을 듣게 되겠죠. 채권 시장도 다시 파월한테 돌아올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빨리 돼야지 늦으면 늦을수록 브릭스부터 해가지고 반미 경제권 동맹이 더 빠르게 크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 세계는 그 다극화를 보고 나서 달러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항상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관건은 뭡니까?
얘기가 너무 복잡한 것 같지만 관건은 다극화입니다. 안에서 트럼프하고 파월하고 맨날 싸우면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를 보면서 시장이 이제 어느 쪽 말을 들을까? 지금은 이제 막 파월 말도 잘 안 듣고 트럼프 말을 듣는데 갑자기 경제 지표가 인플레 확 나오거나 전 세계 막 침체가 막 점점 관세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막 왔다 갔다 흔들리긴 할 텐데요. 결국은 다극화입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인도하고 브라질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또 인도하고 브라질 줄타기 하던 두 나라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방향을 확실히 정하면서 다극화가 빨리 진행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마스터 플랜 세력도 트럼프도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거라 봅니다. 기사들 보면 지금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 기업들 더 이상은 관세를 감당을 못 버틴다. 2분기는 어떻게 재고로 버텼는데 3분기부터는 점점 소비자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다. 버틸 수 없다. 이런 기업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호카에서도 그러고 지금 P&G, 프록터 앤 갬블이죠. 전 세계 최대의 소비지 업체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관세 앞으로 제품 가격 인상하겠다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그 택배 회사죠. 우체국 택배 같은 UPS에서도 앞으로는 2분기에 우리가 기업들의 그 물건들을 소비자들한테 택배로 맨날 배달을 해주는데 지금까지는 재고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 전에 싼 가격으로 했지만 이제 내가 보니까 재고가 다 떨어졌다. 이제는 관세를 제대로 내고 재고를 보충해야 될 시점에서 물가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 이번 발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일본 10년물 금리가 오늘 일본 중앙은행에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10년물 금리가 1.5 밑으로 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일본 10년물 금리가 오늘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 동결을 했는데 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에서 새롭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도 이제 경제가 힘들어질 거다. 나오는 거죠. 트럼프를 상대하고 관세에 일본도 수출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다국화가 어떻게 흘러가나 보자 하면서 글로벌 큰손들이 선진국의 장기채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있다. 얘네들이 10년, 30년 후에도 충분히 이 돈을 우리한테 갚을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잘 안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금 일본의 장기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잘 안 떨어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새 문제가 됐던 저번 주까지 제가 열심히 살펴봤던 앱스타인 흔들기. 앱스타인 때문에 트럼프 세력을 흔들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워낙 많은 관세 발표가 우르르르 나오면서 지금 앱스타인 이벤트를 잠시 덮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호관세 이벤트가 이제 어느 정도 다음 주까지 이번 주까지 일단락이 되면 이제 8월부터 다시 앱스타인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금 그 트럼프에 대해서 전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다 연대를 해갖고 나왔던 노킹스 시위 있죠. 이거는 트럼프가 완전히 진압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압을 했냐면은 이게 이제 LA,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주로 이제 반이민 정책에 맞서가지고 미국의 어떤 막 그 전국의 도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말마다 촛불 시위 하듯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빠르게 주 방위군을 투입해 버렸죠.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군대를 투입해 가지고 일단 백골단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것처럼 시위에 가담했다면 일단 다 호송차에 태워가지고 잡아갑니다. 잡아가요. 잡아간 다음에 문제는 뭐냐? 훈방 조치하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온 사람들이 이민자 출신이면은 바로 이민국으로 인계를 해가지고 따져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방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겠죠. 시위에. 지금 제대로 된 영주권, 비자권을 이제 간혹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그 불법 이민자들, 범죄자들 추방하는 건데 왜 그거 가지고 욕하냐 하는데, 원래 공약이 그거였습니다. 불법 이민자, 범죄자들 제대로 그런 불법 체류자들 다 추방하겠다고. 그런데 실제로 좀 더 기사를 한쪽에서만 얘기하는 거 말고 다양한 기사들, 미국에서 나오는 기사들, 미국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들 우리나라가 외신 기자들이 가져오니까요. 그런 것들 그대로 다양한 기사들, 언론사들 기사를 전부 다 같이 공정하게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문제되는 건 불법 체류자, 이민자들을 추방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다큐멘트, 서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세금을 내면서 계속 그동안 미국에서 생활해오던 사람들도 다 잡아들여가지고 제대로 된 법적인 그런 거 없이 그냥 임의대로 다 마음에 안 들면 추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어제도 그런 뉴스 하나 나왔죠. 우리나라 그 교포 40살 드신 분이던데,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제대로 된 영주권, 비자권 다 있는 사람이고 사실상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뭐 지금 친척 결혼식인가 뭐 있어, 동생 결혼식 있어서 한국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입국을 안 시키고 일주일째 지금 구류를 시키고 있답니다. 가족들 면회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왜 입국을 안 시키고 거기에 있는지도 얘기도 안 해주고 있다고 하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불법 체류자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고 제대로 된 서류 수속이 있고 그 증명서도 있고 여기서 오래도록 살아가지고 세금도 내고 있는 미국 시민이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던 사람들도 백인 우월주의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트집을 잡아가지고 쫓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고, 그렇게 불공평하게 쫓겨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항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마가파의 백인 우월주의 그 움직임이 여기에 껴있는 거고요. 근데 그 노킹스 시위가 그래서 일어난 건데, 그러지 않고 뭐 불법 체류자나 범죄자들 내쫓는다 하면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다 시위 나오는 게 다 범죄자들이 시위 나오는 건 아니겠죠? 미국 50개 주에서 뭐 일괄적으로 다 나오고 계속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조용한 이유가 그 주 방위군을 투입을 했고, 특히 가장 그 시위가 심각한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요. 그래서 오히려 LA가 요새 치안이 굉장히 좋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아직도 그 군대들이나 그 시위가 계속 될까봐 그 사람들 잡아가려고 곳곳에 군 병력이나 이런 애들이 진을 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괜히 나왔다가 거기 잠깐 일로 와보셔갖고 괜히 끌려갔다가 억울하게 쫓겨날까봐 집 밖으로 아무도 나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LA 치안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답니다. 길거리가 안전해졌고 그 정도로 지금 군대를 투입해서 초반에 노킹스 시위를 때려잡았어요. 지금 앱스타인 흔들기 하나하고 지금 마스터 플랜에서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든 빨리 시장에서 이렇게 파월의 영향력이 어제 FOMC 결과 본 것처럼 예전하고 다르게 힘이 50%로 완전히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빨리 미국 경제가 빨리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빨리 다음 달, 다다음 달에 9월까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리고 그 와중에 오히려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막 침체가 심해가지고 막 이래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모습이 나오지 않게 되면 골든타임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7, 8월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마스터 플랜 세력들은 어떻게든 빨리 물가가 높게 나와라 기도하고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앱스타인으로 어떻게 흔들려고도 해보겠죠. 근데 이번 주는 일단 관세 협상 이 이벤트들에 다 파묻혀 버렸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앞에서 쭉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와 마가는 사실 관세 협상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참의원 선거 나온 때부터 일본하고 유럽, 한국은 팍팍팍팍 자기들이 한 발 크게 양보해 주면서 협상을 타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방을 했지만, 그런다 해도 어차피 뭡니까? 앞으로
뜯어내는 돈은 점점 더 많아질 거고 품목관세 항목도 더 많아질 거겠죠. 이 영향은 이제 우리한테 앞으로 닥쳐오겠죠. 그 와중에 이제 미국 반미 동맹 경제권 이렇게 격렬하게 끝까지 저항한다는 걸 한번 알았기 때문에 반미 기치 아래 경제에 서로 협력하겠다고 모이는 애들을 절대 그런 생각을 못하게 깨부셔야 되는데 지금 가장 격렬히 저항하는 인도하고 브라질이 어쩌다 보니까 브라질은 또 일이 꼬여버렸는데 그 두 나라가 브릭스 회원국이고 그러고 해서 지금 브릭스하고의 싸움으로 지금 모습은 변질되고 있다. 8월부터는 확실하게 트럼프와 브릭스의 싸움으로 갈 것 같고요. 여기서 인도하고 브라질이 어떻게 나오냐가 전 세계의 다극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다극화가 얼마나 빨리 안정되고 정착되냐에 따라서 지금 마스터 플랜과 트럼프의 싸움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우 좋은 기회네. 여러분들 금은 뭘로 투자하고 계세요? 현물 말고 좀 알려주십시오. 저한테. 예? 카톡에다가 얘기 좀 남겨주세요. 저기 제가 이런 거 지금 투자한 지 오래돼가지고 요새 그 미국 시장에서 금은 투자하면 예전하고 다르게 세금 받죠. 그 원자재나 그 상품 ETF 같은 거 투자하면 예전엔 제가 할 땐 안 그랬는데 요새는 그 새로운 세금이 생겼죠? 맞죠? 투자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그래서 요새 미국 상품 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그 미국에서 뭐 아이슈어스나 뭐 그런데 제일 크게 나오는 금은 ETF 상품이 있잖아요. 현물 ETF 뭐 그런 거 사도 나중에 저기 미국 놈들이 세금 더 많이 내라고 하죠, 요새. 그래서 차라리 한국에서 사는 게 낫죠. 한국 상품. 누구 아시는 분, 하고 계신 분 안 계신가? 아, 현물은 조폐공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실버바 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현물로 사셔요. 예전 같으면은, 지금 저도 뭐 제가 돈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좀 더 사다 볼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꾸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요. 조금 더 늘려나 볼까? 요새 좀, 왜냐하면 생각보다 다극화가 좀 빨라지는 것 같고, 금은의 비중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즌이 좀 온 게 아닌가, 지금. 금년 여름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은은 지금 뽐뿌를 받았고요. 오히려 한 번씩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뭔 이벤트가 겹치고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그 이전에 올랐던 계단까지 한 번씩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지금 오늘 딱 보면 바로 이 며칠 전에 있었던 여기 요 라인까지 딱 떨어졌구만.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큰일 납니다. 따라하면 그냥 제 입장에서 저한테는 매집 기회예요. 아이고 나 이거. 근데 제가 어디 가서 현물을 지금 뭐 밤중에 살 수는 없으니까 현금 조금 있는 걸로 이 현물 기준 ETF를 사볼까? 근데 ETF가 현물 가격 그대로 안 따라가죠? 많이 투자해 보신 분 없나?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잘 안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싫어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SPDR 골드 트러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금이 현물로 제일 그 많은 그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ETF로 알고 있습니다. 금이 현물에 그 기준에서 하는. 근데 얘네들 보면 금이 오르는 만큼 그대로 안 따라가요. 금이 떨어지는 만큼 그대로 안 떨어지고 지 맘대로 좀 많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ETF 이제 이 상품 특성상 뭐 롤오버 비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 맘대로 그래요. 어쩔 때는 은도 그러고요. 은도 오늘같이 이렇게 지금 오늘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안 그런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것들 좀 재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차라리 현금을 저 같으면은
빅테크 AI 그래도 미국 시장 요새 막 날마다 막 뭐가 올랐다 내렸다 하죠. 지금 너무 불안하죠. 이런 거 넣었다 뺐다 잘 하시면 좋죠. 코스피도 그러고 코스닥도 그러고 미국 시장도 그러고 분명히 오르긴 올라요. 근데 하루 만에 뭐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맛이 조금만 좀 내 맛이 아니다 찝찝하다 하면 막 하루에 올랐던 게 10%씩 떨어졌다 올랐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굉장히 스릴이 넘친 거 여러분들도 보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빅테크에만 몰려가죠. 지금 빅테크가 이번 주에 시즌 발표하고 내일은 또 뭐 애플하고 아마존이 하나요? 그렇게 하고 아마 다음 달에 8월 23일쯤인가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거 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이 AI 그 실적 발표 빅테크는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 선망의 대상이 돼서 계속 갈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물론 그 안에 이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큰 어떤 그 관세로 인한 어떤 충격들 아니면은 그 물가 지표가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관세 때문에 오는구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빅테크는 흔들림 없이 그래도 계속 8월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갈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저같이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보는 사람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길게 보기 때문에 불안해요. 저는 겁이 많아서 지금 이거 막 행동이 여러분들처럼 빠르지도 못하고 날마다 미국 시장을 밤에 쳐다보지도 않고요. 어떻게 흘러가는가도 가끔 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은이 이렇게 떨어졌다 하면은 여기에 바로 좀 어떻게 해서 좀 여기다가 어떻게 조금씩 매입해 가는 게 저는 그러고 싶네요. 저는 그러고 싶네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금은 ETF를 사는 건 예전하고 이제 그게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달라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나중에 차익 실현할 때 돈을 많이 요거다 주고 와야 돼요. 다 뜯겨요. 그래서 차라리 원화로 투자하는 우리나라의 금은 현물 관련 ETF를 하시는 분 있으면 좀 어떻게 카톡에다가 내일 좀 아시는 분 좀 올려주십시오. 저도 좀 관심 좀 가져보게. 저는 이제 항상 현물만 샀는데 그 현금을 그때그때 쓰려고 들고 있는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금, 유동성 있는 현금으로 재미로 그 현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걸 좀 상황에 좋을 지금 같은 경우에 저 같으면 오늘 이거 제가 현물 있으면 오늘 사겠네요. 현물 가격 차트 보고 아니 ETF 현물 관련 ETF 가격 보고 저 같은 경우면 사겠네요. 오늘 제가 이거 알고 있으면 뭐가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 ETF는 코덱스의 은 선물 하나밖에 없어요. 그 조폐공사에서 실버바를 내놓는데 6분 만에 품절된다고요? 야, 씨. 그 외국 민트코인은 못 구하죠. 아메리칸 이글이나 지금 그 캐나다 그거 못 구하죠. 요새 그거 못 구하죠. 코인 코스피 실버 ETF 좋다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실버 ETF가 하나 있군요. 저도 한번 그거 요새 재미로 좀 차라리 좀 그 이자 안 나오는 현금 조금 있는 거 돈백이라도 재미로라도 조금씩 넣어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레버리지는 조금 지금 ETF가 정확히 금은 현물 가격을 잘 쫓아가지도 못하고 특히 선물을 추종하는 거는 금은이 이만큼 올랐는데 잘 못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게 좀 없잖아 있더라고. 그거 오래도록 해보신 분 계시면 좀 좋은 정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거를 직접 들어가서 오래도록 해본 경험은 없어가지고 현물만 저는 그냥 아주 뭐 오래전에 현물 사다 놓고 끝내놔가지고 은 ETF가 국장이 없고요. 선물만 있고 금 현물은 있군요. 한번 저도 내일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은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벤트들이 있겠죠. 금은도 그러고 지금 시장에서
떨어지는 이벤트들이 있을 텐데 별로 저는 이거 뭐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은시장에서 어떻게든 은시장은 계속 그 지금 JP 모건부터 해서 그 마스터 플랜 세력들한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하면은 오히려 근데 이미 흐름은 저는 이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30달러 밑에서는 이제는 기관들이 받쳐준다니까요. 여기 자기들만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은시장의 전쟁은 이때부터 시작됐고 그렇게 지금 쳐내리고 뭐 하면서 억눌렸다가도 한번 터질 때 이때도 봤잖아요. 이유 없이 터지잖아요. 이때 뭔 일 없잖아요. 은시장에 뭐 사건도 없고 뉴스도 없는데 억눌렸다 터지잖아요. 억눌리면 좋다고 봐요. 억눌렸다 또 터집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고 너무 은에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 상품도 없어요. 조폐공사 실버바 나도 한번 사볼까? 6분 만에 나 시간 선착순으로 사라는 거 제일 못하는데 느려가지고 우체국 안심택배로 와요. 야 좋네. 역시 우리나라 그런 시스템 잘 돼 있어. 은은 선물밖에 없고요. 구리가 오늘 떨어진 거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리가 오늘 뭐 갑자기 급락했죠. 은 급락한 물론 그거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원자재 시장에서. 근데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고 같은 원자재 은도 같이 막 떨어진다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금은이 같이 연동되기는 해도 은하고 구리가 같은 그 산업 소재로서 뭐 영향이 있다 뭐 해가지고 뭐 침체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로 은은 구리 같은 영향을 이미 안 받습니다. 은은 그런 산업 소재도 있지만 금과 연동돼서 더 많이 움직입니다. 그 화폐, 금은 화폐, 귀금속 이런 걸로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구리처럼 시장의 어떤 그 산업 소재로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었다면 은은 금년에 구리 뜨는 만큼 훨씬 더 많이 떴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그런 대접까지 받는 순간 은은 더욱 폭발합니다. 아직 그 단계도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구리가 떨어진 거하고 은이 떨어진 걸 같이 연관시키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구리에 대한 그 50% 품목 관세를 트럼프가 어제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원래 구리의 원석 그거 정제해가지고 나온 구리의 원광물 구리 덩어리 그런 것도 다 전부 다 50% 관세를 매길 거라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매기고 그 다음에 구리로 만든 상품들 구리 뭐 동관 구리로 만든 뭐 이 부속들 파생품들 그런 것들은 일부만 매기고 일부는 안 매길 거다 이렇게들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의외로 어제 트럼프가 발표한 걸 제가 봤더니 구리 원석 구리 덩어리에는 안 매긴 거예요. 50% 관세를 안 매겨. 왜? 그것까지 매기는 순간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구리 수입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구리 원석을 남미 쪽에서 이게 인플레가 물건 가격이 확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트럼프도 구리에 관세를 매기긴 매기는데 당장 미국의 인플레를 크게 자극하지 않을 일부의 어떤 구리로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부터 조금씩 관세를 매길 거를 검토를 하고 구리 원석 덩어리 구리 정제해 갖고 나오는 구리 뭐 있잖아요. 철강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매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 선물 시장이 그런 데 대해서 7월 말 8월 초에 구리에 50% 관세를 매기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설레발쳐 싹 올라 있다가 구리 원광에는 정제광에는 안 매긴대더라 하니까 그거 놀래갖고 푹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구리는 그거고 은은 올랐다 내리는 게 이유가 없다니까요. 항상 그래요. 내릴 때는 이유 없이 내려요. 그리고 언론들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연스럽다는 모습도 몰라요. 내릴 때는 그냥 지들이 끌어내린 겁니다. 그게 성공한 거예요. 항상 은을 찍어 누르는 거고.
그리고 이미 이제 얼마 전부터는 그렇죠. 여기 넘을 때 온스당 $30 넘었을 때부터는 이 상품 선물 트레이더들,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는 요 기관들끼리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31.45 넘을 때부터는 요건 확실하다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때부터는 찍어 눌러도 말을 안 듣죠. 기관들끼리 전쟁이 됐다니까요. 얘네들도 아주 길게 보고서 들어오는 돈들이에요. 묻어놓고 뭐 1년 2년은 쳐다도 안 보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를 때도 이유 없이, 뉴스 없이, 왜 그런지 모르게 그냥 터져 오르잖아요. 쇼커버링 당하는 것처럼. 그러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35.40, 34.50 여기를 넘어버린 거예요. 요거 내리려고 얼마나 그때 노력했습니까? 세력들이. 못 내렸죠? 여기 35, 이게 지지선이 되잖아요. 이제 이 싸움이, 여기에서 싸움이 된 거예요. 이 싸움하고 똑같은 모습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내려온다? 좋은 기회죠. 근데 지금 현물 사기가 어렵고, 저는 또 이렇게 막 민간에서 무슨 협회 그런 데서 보장되는 그런 거 사는 거 싫어하거든요. 좀 되게 따져요, 제가. 그래서 당근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겁이 많아 못 사요. 여러분들은 간들이 크셔가지고 택배로 배달받는데 저는 그런 거 그냥 제가 차로 가서 실어옵니다. 택배로 못 받아요, 저는. TF나 그래서 좀 넣었다 뺐다, 뭐 현금으로 뭐 한 달 용돈 넣었다 뺐다, 뭐 생활비 뭐 조금씩 이런 거 해볼까? 저축하듯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얼마 전부터, 한 2년 전부터인가, 금은 ETF에 이제 원자재 상품, 이것도 사실은 그 마스터 플랜 세력에서 그 들어간 겁니다. 그때 금은 가격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 몰려가지고 금은 가격이 더 막 변동성이 높게 오를까봐 가격, 자기들 말로는 상품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갖고 자기네 그 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인데, 사실 외국 애들이 미국 금은 시장에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차익 실현할 때 거기다가 미국에다가 돈 많이 던져주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2년 전부터 금은 시장이 심각하게 움직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금은 시장에 막 투자해가지고 이거 막 오르게 될까봐 외국인들은 일단 못 오게 막은 거나 다름없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어떤 코덱스나 그런 데서 금은을 뭐 ETF를 좀 얼마나 실물 가격을 잘 따라가는가를 한번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좀 재미로라도 해볼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없네요, 상품이 우리나라에. 야, 참. 실버바 구하기도, 이젠 정말 구하기도 어렵죠. 코인은 더 구하기 어렵겠죠. 아예 매물이 없겠죠. 엔화로 일본에서는 적립식으로 넣고 찾을 때는 시세대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좋네요. 그런 상품. 엔화로 적립식으로 넣고 찾을 때는 시세대로 현금으로. 금과 플라티나, 백금은 현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은선물 ETF는 수익받아 배당 소득세로 15.4%. 그렇죠. 이게 지금 미국 얘기하는 거죠. 수익금 2천 넣으면 건보료도 나오고. 에휴, 마음 접어야겠네. KPMX 홈페이지에서 코인 어쩐다고요. 아이,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금은 할 때 그 ETF도 좀 해놓을까 그때 저도 고민 많이 했었어요. 한 10년 전에.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현물로 그때 했는데, 그거 안전하냐 물어보신 거예요? KPMX 좋아요. 실버를, 코인을 볼까요? 얘는 이렇게 안 나오는구나. 코인즈 투데이도 있는데. 호주 거 없으면 뭐 호주 거라도 사야죠. 뭐 이게 2025년도 거네. 호주 거 여기 파네요. 캥거루 파는데 미국하고 캐나다밖에 없네. 여기 있네. 파네. 물건 여기 많이 있네요. 물량 들어왔네. 이거 사면 되겠네. 그죠? 아유, 가격 봐. 사기 싫다. 왜 이렇게 비싸졌어?
2만 얼마 때 제가 샀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거의 3배 됐네 가격이. 살려면 이걸 사는 것도 낫겠네요. 지금 이제 가격 봐야겠네요. 지금 은 시세하고 해서 지금 맞는가, 아니면 또 여기 프리미엄이 붙었는가도 봐야겠네. 계산해가지고. 없지는 않네요. 코인이 물량이 동나갖고 없을 줄 알았더니 있네. 이런 거 가격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비싸지 않으면 이런 거 사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가격이 이게 지금 얼마나 프리미엄에 붙은 건지는 계산을 해봐야겠네. 2025년도 물량이 들어왔구만요. 이뻐요, 은화가. 금화도 물론 이쁘죠. 근데 솔직히 금 너무 비싸잖아요. 저기 엊그저께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 모르겠네. 레이 달리오 씨가 그분도 이렇게 길게 보잖아요. 크게 보고 거시적인 흐름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기사를 한번 찾아볼까? 여기 있네. 레이 달리오 씨가요, 7월 29일 기사인데, 전체 자산 중에 15%는 금이나 비트코인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 5% 늘렸어요. 예전에 이 사람이 전체 자산 중에 해지로 금으로 10%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랬는데 최근에 15%로 또 올렸어요. 이 사람도 지금 보면은 팟캐스트, CNBC 팟캐스트 방송에 엊그저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들고 있는 자산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동산도 들고 있고 현금도 들고 있고 뭐 여러분들 자산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15%를 비트코인이나 금으로 투자하라고 제안을 했다. 그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계속 누적되면서 정부가 처한 심각한 경제 상황을 재차 경고했다고 하죠. 맨날 그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 정부는 앞으로 늘어나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 내년에 거의 12조 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서방 국가들이 이와 유사한 부채 악순환에 직면했다. 제가 기사를 짧게 끊어왔는데 여기 쭉 다시 보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예전에는 전 세계가 열심히 일해갖고 번 돈으로 이걸로 어디다 재테크 투자를 할까? 전 세계 정부가 하면은 무조건 기축통화국과 준기축통화국들, 즉 미국 채권 사야지, 미국 달러 사야지, 미국 주식 사야지, 유럽 거 사야지, 일본 거 사야지 했는데, 이제 이 사람도 아시죠? 레이 달리오 씨가 원래 예전부터 미국에서 중국이 패권이 넘어간다 15년 전부터 떠들어 책 쓰던 사람 아닙니까? 그 이제 상당히 이 사람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이 사람 너무 중국에 일찍 들어가서 손해를 많이 봤죠. 작년까지. 중국이 너무 떨어지면서 요새는 중국이 다시 올라가지고 조금 만회했겠네요. 이 사람이 볼 때도 금년부터 다극화가 빨라지면서 앞으로 무지성으로 그렇게 미국, 유럽, 일본에 장기 국채를 많이 사주던 것이 전 세계에서 점점 앞으로 반기, 분기 이렇게 1년 지나면서 점점 전 세계에서 그런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대한 채권이나 그쪽에 그 통화로 표시되는 자산의 비중을 줄이면서 다극화에 적응해 나가는 그림을 이 사람도 본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아무리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 빚을 많이 찍어내도 그 국채를 다 사줬거든요. 전 세계가. 근데 앞으로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 세계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안 사준다. 정부는 이렇게 더 많은 추가로 반응하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서방 국가들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그런 다극화 시대, 어디가 얼마나 올라서 어디가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생길 거라 봅니다. 그 큰 시점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저도 해지를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는 평소보다 더 많은 해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게 아닌가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분도 지금 보면은 나는 비트코인보다 금을 강력히 선호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다.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해지 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게 맞다. 이분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장기 통화가 효과적인 자산 다각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KPMAX, 저도 KPMAX에서 샀어요. KPMAX 저는 여기 찾아갔어요. 이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KPMAX? 이거 종로에 있어요. 종로에. 그 빌딩에. 아직도 기억나네. 이거 몇 년 전 일인데. 저는 거기 직원이 이 카트에다 실어가지고 지하 주차장까지 와서 실어줬어요. 친절하게. 너무 무겁다고. 그때 KPMAX 샀어요. KPMAX가 가면은 찌그만해요. 본사 찾아가면. 근데 찌그만한 뭐 금은방이 아니니까 안쪽에 보안으로 자기들 그 창고가 있는 거고, 사람 상대하는 매대는 이만밖에 안 해요. 좁아가 몇 평 안 돼서 그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보안 이 위험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은 근데 아저씨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예전부터 금은을 좋아하는 부자들이 들락날락했어요. 가가지고 그 지금처럼 금은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다 하기 전에, 사람들이 인식하기 전에 그 전부터 보면 꾸준히 그거를 금은을 사서 모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옛날 분들. 그 사람들 손님들이 항상 심심찮게 있었고, 거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국에서 이렇게 도매상이죠. 금은방이 아니라 도매상이에요. 한마디로. KPMAX는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여기 괜찮냐 후라팡님이 물어보셨던가요? 했는데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도매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은방들이 이렇게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조금 이제 규모가 거래가 컸으면 하는데 좀 덜 믿음직스럽잖아요. 근데 이 KPMAX는 가면 금은방이 아니에요. 도매상이고 외국에다가 이걸 주문을 해가지고 배로 실어와서 이걸 받아오는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아마 저기 금은방에도 이렇게 나눠주고 하겠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신뢰가 있고 오래됐고요. 여기서 못 구하면 딴 데서도 못 구해요. 코인즈 투데이도 괜찮고, 요새는 뭐 많이 생겼겠죠? 여러 군데 사이트도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금은 현물을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많지 않았거든요. 이거 괜찮네. 지금 코인이 있구나. 근데 너무 많이 비싸다. ETF 상품이 왜 이렇게 없죠? 윤정입니다 님이 아주 자세히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네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배당소득세, 이게 근데 미국 얘기하는 거겠죠? 미국에서 배당소득세 15.4% 한 번 더 띄고, 그리고 그거 수익금에서 2천이 넘게 되면 국내에서도 또 배당소득 2천 이상에서 건보료도 나온다. 아마 그 얘기신 것 같아요. 맞나요? 에이, 뛰어가는 게 많아요. 그렇군요. 그 하나밖에 없군요. 실버 ETF는. 언제 시간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일 없을 때 그래도 한번 봐야겠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너무 늦게 끝나서 다들 건강을 많이 해주신데, 날이 굉장히 더운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더워서 다들 놀라고 계시죠? 야, 그냥 35도가 기본이 됐어요. 지금 계속 35도, 36도입니다. 한낮에. 야, 정말 무섭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을 보고 와야 돼요. 뭔 일을 보려면. 아침에 일찍 일을 봐야 되고, 10시 넘으면 그때부터는 돌아다니기 힘들더라고요. 9시, 10시까지나 그나마 조금
뭐 일부러 돌아다니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오늘은 그냥 음악 방송 없이 이대로 좀 저도 피곤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금요일이네요. 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냉방병도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조금만 더 잘이 아니라 이제 8월부터 더 더워질까봐 무섭네요. 아직 더위가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한 2주간은 2, 3주는 더 갈 것 같죠? 무섭습니다. 자, 그럼 편히 쉬십시오. 저도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